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지향점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전거 좀 트라이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가지고 있는 요소 기술들이 너무 훌륭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이슈는 바로 테크노믹스 시대편입니다. 센터장님에 대한 이제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현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시고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대우증권, IBK 투자증권 혹시 또 다른 데 근무하신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두 군데. 그다음에 또 연세대학교, 굉장히 좋은 대학교 졸업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언론사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를 20여 회 이상 선정되었다고. 딱 20번입니다. 딱 20번. 저희 정수를 다 끝냈습니다. 더 이상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야. 20회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신 이제 테크노믹스 시대의 V지도 요 책. 요 책이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기술이 경제를 이끌 거다라는 게 일단 핵심 메시지고요. 네. 경기가 어려워 힘들 때마다 네. 어김없이 구세주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4차 산업혁명으로 네. 대변되는, 특히나 또 이제 늘 고난이 있을 때마다 뭔가 툭툭 튀어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 또 코로나, 코비드 19 기간에 네.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가속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이번에 사티아 나델라라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쵸. 디지털 대전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번 2달 동안에 2년치 생각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한꺼번에 왔대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HBO나 네. 아니면 무슨 디즈니 같은 데 생겼잖아요. 네. 뭐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영화 극장이 전부 다 폐쇄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트래픽이 몰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OTT 시장이 그렇죠. 5개월 동안 7년 동안의 모객이 다 모였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코로나가 가속화시켰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지만 어떤 힘든 시기에는 늘 기술이 뭔가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책의 제목이 테크놀로지가 이제 이코노믹스를 견인한다. 그래서 테크노믹스인데 사실은 이 조어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아직 없어. 이게 처음이에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예, 그래서 심지어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그래서 이야. 저희 리서치에 있는 젊은 친구들 모아놓고 네. 몇 개의 조어를 가지고 야 어때? 그랬더니 테크노믹스가 제일 세련된 것 같아서 쳐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번에 테크노믹스라는 이 조어는 참 성공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새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언론 소개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책 제목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테크노믹스라는 게 어쨌든 기술과 그다음에 경제 요거의 이제 만남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이렇게 저희가 가볍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 부해지도 이런 거 좀 빼고 싶었는데 네. 책이 안 팔린다 그러면 그래서 출판사에서 아주 간곡하게 설득을 해서 이 부해지도를 써놨습니다. 사실 이 제목에 만약에 테크노믹스 시대라고만 했으면 안 팔리나요? 잘 팔리면 대박이 나는데 안 팔리면 진짜 끝. 저희는 초보 작가이기 때문에 김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네. 하여튼 저희는 출판사가 하라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부해지도가 안 보인다라고 비난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 드리기 전에 뭐 이제 가벼운 이야기 질문 하나 드리고. 좋습니다. 예. 근데 평소에 운동하시나요? 운동을 합니다. 두뇌 운동만 하고 있어요. 두뇌 운동만. 체격이 굉장히 좋으세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님도 그렇고 네. 전부 다 키가 180 넘는 장신이셨어요. 그래서 부럽다. 저는 그냥 타고난 거지 운동 전혀 안 합니다. 저도 180 조금 안 되거든요. 아직 앉은 키 비슷하잖아요. 네. 거의 제가 예전에 되게 많이 봤던 그 미드에 그 슈츠라는 그 변호사 역할 있잖아요. 저희 왜소한 동양인을 또 이렇게 미드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되게 닮으셨어요, 거기 주인공.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자막 뜨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테크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현재 좀 주식시장 리뷰 및 그다음에 좀 전망 요거 센터장님도 얘기 궁금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장이 좀 세게 시작하는 것 같더니 또 막 밀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스피가 1440까지 한번 충격 받았죠. 코로나 때. 그러다가 아마 3260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는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요. 우리가 좀 벤치마크로 보고 있는 나스닥도 6,600까지 밀렸다가 14,000이 넘었으니 결국 2배 이상 올라갔죠. 그러니까 항시 주식시장이라는 게 끊임없이 계속 가면 좋겠지만 한 번씩은 좀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간 조정이 될지 가격 조정이 될지를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여튼 상승폭이 지수가 이 정도 올라왔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힘이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쭉 가고 있던 흐름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크게 빠졌던 부분을 네. 되돌림, 거기다 추가적으로 추가 올라갔던 건 아마 김 작가님도 보셨겠지만 주로 어떤 종목이 끌고 올라갔나요? 플랫폼. 그렇죠. 네, 플랫폼이나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것도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2차 전지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 아니었나요? 그렇죠. 아마 그거를 조금만 저희 그룹핑을 해보게 되면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이라는 부분이 말씀하셨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아날로그 시대에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온라인 그렇죠. 플랫폼이 네. 전부 다 0과 1의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디지털이 됐다는 겁니다, 이미. 네. 그리고 아까 배터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배터리는 또 그룹핑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탄소 제로라는 큰 아젠다의 또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내연기관이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굉장히 레거시를 가져오면서 올라왔는데 네. 각국이 탄소 제로라는 어떤 큰 어떤 어떤 지구의 문제죠. 이거는 일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광범위한 컨센서스를 이룬 게 네. 파리 기후협약이었죠. 잘 가고 있는 내연기관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연기관 안 돼. 왜냐하면 지구의 온도가 0.5도 이상 예상보다 더 올라오게 되면 6,500만 년 만에 현생 인류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6번째 현생 인류랍니다. 공룡이 그 전이었고요. 네. 그래서 0.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2050년까지는 무조건 탄소 제로로 만들어라 라는 게 큰 아젠다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 CO2 배출량의 16%, 미국은 29%가 교통수단에서 와요. 네. 2050년까지 무조건 제로로 만들어라 라는 큰 어떤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럼 지수가 왜 이렇게 올라왔냐? 물론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충격받은 부분이 올라왔지만 어떤 종목 유지였냐면 이 두 가지 거대 트렌드. 네.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이것도 영어를 너무 많이 쓴다고 하도 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디지털 대전환. 네. 또 하나는 탄소 중립. 네. 이게 카본 뉴트럴리티라고 그래서 네. 탄소 중립. 이 두 가지는요 상당히 지향점이 멀고 또 높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디지털 대전환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주고 있나요 지금? 아직 아니죠. 아니죠. 아직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멀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게 하는 자동차를 모든 인공지능이 네. 인지 판단 제어를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하드웨어들은 동일한 전차를 밟아서 로보타이제이션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큰 흐름이기 때문에 야 그럼 언제 우리 집 가정에서 접시 닦아주고 빨래 해주는 게 로봇이 나올 수 있어? 이게 서비스 로봇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 때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아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네.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장에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들, 그다음에 발전소들, 뭐 이것들 전부 다 탄소 제로로 만들려면 네. 지금 그래서 전 세계가 선진국이 2050년 탄소 제로를 발표했고요. 네.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이 2060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향점이 상당히 멀리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개의 큰 이 아젠다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끌어갔습니다 이번에. 자,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당장의 어닝, 실적이 아니라 미래 성장성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야 이거 코로나 때 실적은 전부 다 반토막이 났는데 네. 어떻게 주가는 2배가 올라갔지? 이게 인지부조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는 보통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주가 배수야 했을 때 실적이 변수였지 주가 배수가 변수는 아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야 자동차는 이 정도 받아야 돼. 뭐 발전은 이 정도 받아야 돼. 뭐 철강은 이 정도 받아야 돼.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레인지가. 대신에 실적은 예를 들면 2배 벌었다가 3배 벌었다 하게 되면 주가가 2배 올라가고 3배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변수였다고요.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는 이 실적이 다 반토막 나거나 반토막 났죠. 적자가 나거나 뭐 이랬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의 이 주가 배수는 변했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번엔 변수가 주가 배수였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업체들한테 전부 다 이 주가 배수를 잘 줬냐? 아니에요. 미래 성장성이 있는 애들한테만 정말 이 강화를 시켰죠, 이쪽을. 자, 예를 네. 들어 테슬라 테슬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 시장도 막 견인했던 게 대부분 테슬라였죠. 테슬라가 뭐 지수에 편입되면서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었고 맞아. 테슬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죠. 네. 자동차라는 우리가 딱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재화를 만드는 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업체가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가는 기업을터했어요. 전부 다 온라인 기업들이 이 위에 이 차지하고 있는 데서 5위까지 올라가는 기업을터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야, 그럼 테슬라의 실적이 그렇게 좋았니? 아니에요.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꼴랑 50만 대 만드는 회사가 네. 지금 아시겠지만 연간 1000만 대를 만드는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주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적자 기업이 오래간만에 턴어라운드를 해서 이제 흑자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 실적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대신에 주가 배수는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왜냐? 이 테슬라가 앞으로 야기시킬 세상의 변화는 어떤 거지? 테슬라가 일단 가지고 있는 게 말씀드렸지만 오토파일럿이라든지 풀 셀프 드라이빙 네. 이 두 가지는 앞으로 로보타이제이션이 일어날 때 모든 기계, 그러니까 스마트 기계가 로봇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무인화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무인 로봇을 만들 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인지 판단 제어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뚝 띄어다가 로봇이 인식을 하면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곳에서 모든 도로의 데이터들을 네. 수집해와요. 이건 앞으로 이제 슬램이라고 해서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그래서 슬램이라는 교실이 있어요. 네. 이건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이 방을 쭉 한번 보이게 되면 네.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전분 지도라고 얘기합니다. 막 모서리 있는 점을 막 모여 있는데 하고 네. 아니면 평면이 되는 점이 아주 드문드문 찍혀요. 그래서 3차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7m 정도 거리는. 네. 근데 앞으로 자동차는 200m, 300m까지 라이다가 가거나 레이더, 카메라가 가게 되면 도로에서 있는 도로 구조물들을 전부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실내에서 모든 로봇들이 움직일 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면 이식을 하게 되면 네.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우리가 앞으로 구현하고 싶은 많은 기술들의 되게 집합체예요. 약간 표준 같은. 그렇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성공한다면 이라는 가정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테슬라가 굉장히 빨라요. 왜냐? 지금 이미 데이터를 51억 마일 정도를 게더링했어요. 그러니까 51억 마일이면 어느 정도냐? 지금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구글 웨이모가 2,500만 마일 정도의 데이터를 얻었거든요.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차들이 데이터를 물어오는 거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차가 물어오는 거하고는 당연히 다르네, 차이가 다르네.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문제는 차 안에 기존에 박혀 있는, 즉 인베디드 됐다고 얘기하죠. 네. 차가 출고할 때부터 박혀 있는 그런 센서들 가지고 모으는 거하고 클라우드 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신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모으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겠죠. 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노조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모아요. 그걸 가지고 딥러닝, 머신러닝을 쭉 해놓고 야 보니까 자동차가 이런 알고리즘으로 다니게 되면 사고 회피할 수 있어. 그래서 매년 사고가 일어나는 거리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고가 덜 일어난다면 길이가 늘어나겠죠. 그죠? 몇 킬로마다 사고가 난다. 예를 들면 1킬로마다 사고 나는 거하고 2킬로마다 사고 난다면 2킬로가 사고가 더 적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그게 늘어나는데 매년 30%에서 40% 정도가 길어져요. 그 얘기는 사고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안전해지고 있다. 그게 왜냐? 우리가 이제 이 OTA라고 그러죠. 오버 디 에어라는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라고 아주 쉽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돼 있습니다. 이게 당신 차가 더 똑똑해졌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사고를 앞으로 더 안 낼 거예요. 이 차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넥티비티, 통신으로 연결돼 있으면 차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데이터는 계속 쌓여갈 테니까.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어떤 얘기까지 하는 줄 알아요? 조금만 더 지나서 지금 베타 방식으로 배포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결론을 좀 도출하면 네. 앞으로 이걸 쫙 OTA를 통해서 깔아주겠대요. 깔아주는 순간 당신 차는 로봇 택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동차를 구매하는 당시에 그 모든 성능이 고정되어 있죠. 그렇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1.0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2.0 이걸 다른 표현으로 코드 1.0, 코드 2.0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코드 1.0은 데이터 라벨링을 사람이 직접 해요.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간판은 녹색에 하얀색으로 글씨가 써 있네요. 네. 이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를 들면 한국의 신호등은 전멸이 4개 구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다 라벨링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코드 2.0은 야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해야 될 게 많다. 그리고 이거는 다 할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 코드 2.0은 AI 보고 네가 스스로 해라. 근데 그게 지금까지 크게 빵꾸가 뚫려 있는 부분을 네. 1년 동안 얘를 학습을 시켰더니 상당 부분이 메꿔져 가는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테슬라의 말은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게 100% 다 찬다. 네. 그때 되면 완벽한 로봇 택시가 구현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 OTA를 통해서 당신 차 로봇 택시 됐습니다 하는 순간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게 가동된대요. 테슬라 네트워크는 뭐냐? 이 로봇 택시가 고객을 만나서 장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을 때. 네. 아니죠. 제가 잘 필요가 없죠.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출근을 했어요. 네.
김 작가님이 출근하고 내 차는 테슬라 네트워크 버튼을 활성화 딱 시켜요. 그럼 너 주차장에 가서 왜냐면 24시간 중에 뭐 출퇴근할 때 한 1시간, 1시간, 2시간 그럼 22시간은 주차장에 있잖아요. 차가. 차 안 쓰는 시간이죠. 그 22시간 동안 가서 택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소유주잖아요. 소유주. 그렇죠. 근데 그 소유주한테 벌어들인 돈의 70%를 준대요. 그 30%는 테슬라 네트워크에 과금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금은 차를 팔았을 때 일회성으로 돈을 수취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되거나 이 차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돈을 벌어오는 거잖아요. 야, 약간 구독 서비스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서브스크립션이요. 네. 그게 쉐어된 서비스 S라는 항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은 융복합에 있어요. 자, 뭐 앞으로 말씀드릴 게 참 많지만 네. 아니 왜 지금 하필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요소 기술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이라는 게 예를 들면 모터 기술, 배터리 기술, 뭐 인공지능 기술, 아니면 센서 기술, 반도체 기술 등등 많은 기술들이 조합이 돼야 네. 이 서비스가 되는데 얘들이 우리 오디오의 이퀄라이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퀄라이저가 일정 부분 뭐 예를 들어 10점 만점의 이퀄라이저라면 어떤 데는 9점까지 올라갔을 거고 네. 어떤 데는 5점이 있을 거고 이런 식이 되겠죠. 요소 기술들이 전부 다 9, 10 정도로 수렴이 되면 이때 제가 봐도 큰 폭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광범위하게 좀 적용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배터리가 지금 기술이 없었다면 항속거리 500km, 600km짜리 전기차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왔겠죠? 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51억 마일이라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아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차가 있는 데이터를 계속 모으기만 한다면 차 폭발하겠죠. 다른 산업의 기술들도 뭔가 받쳐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이라는 게 모터도요. 뭐 우리가 1세대 모터, 2세대, 3세대까지 진화되고 있지만 모터 힘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앞으로 나올 로드스터는 0에서부터 100km까지가 단 1.9초밖에 안 걸려요. 내연기관차의 그 대단한 차들도 3초 때문에 슈퍼카인데 1.9초는 원래 상상도 못했던 힘이란 말이죠. 그 이게 어떠냐? 어번 에어모빌리티라고 네. 도시명 항공기를 비행기를 띄워요 모터가. 모터가 얼마나 효율이 높고 가벼워야 이 가능하겠어요. 옛날에는 불가능했거든요. 네. 모터와 배터리로 비행기를 날린다?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지금 요소 기술들이 동반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융복합이 일어나는 거고요. 테슬라는 그래서 이제 아까 테슬라 얘기하다 잠깐 좀 했는데 커넥티비티, 네. 오토노머스, 쉐어된 서비스, 그 다음에 일렉트리피케이션 이게 뭐냐면 커넥티비티는 통신에 다 연결될 수 있니? 네. 이게 OT가 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해서 차하고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IoT, 네. 즉 사물 인터넷의 사물 인터넷. 개념이에요. 이게 되니가 커넥티비티. 네. 또 그러면 이거 다 합쳤을 때 자율주행으로 주행할 수 있니? 자율주행 기술. 여기는 센서 기술들,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기술들 다 포함돼요. 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아니, 구독 경제가 된다고? 내 차를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다고? 이게 쉐어된 서비스예요. 네. 그 다음에 아주 전기차, 일렉트리케이션 네 개가 한꺼번에 한 차에서 구현될 수 있니? 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아이오닉도 나오고 있고 많은 경쟁 업체들이 전기차만 가지고 나오고 있죠. 네. 근데 테슬라 이미 융복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좀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향점을 찍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테슬라가 너무 빠른 속도로 해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즉 내연기관이 페이드 아웃되고 네. 내연기관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가 올라올 때 네. 얼마나 더 큰 보폭으로 따라잡느냐가 핵심이거든요. 테슬라는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앞서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중국의 니오, 샤오펑, 뭐 리상 같은 업체들도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막 따라가고 네. 그 다음에 GM이나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현대 같은 일반 완성차 업체가 야 이거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 맞아? 우리 준비돼서 덜 됐는데 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해서 따라잡은 이 4개 업체가 선두주자가 이 4개 업체고요. 네. 나머지는 녹놓고 있고 아니면 야 우리 경제 위기 때 코로나 때 박살났는데 돈도 없는데 제대로 미래로 가고 있어요. 망연자실하게 쳐다보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다 심지어는 최근에 뭐 LG 마그나 얘기 나왔고 화웨이가 차 만들겠다. 폭스콘이 차 만들겠다. 다 뭐냐? 자동차의 플랫폼 사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엄청나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이 매기 역할을 한 게 테슬라예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주가가 얼마 가는 게 맞아요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게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실적 베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멀티플 베이스로 간다. 즉 PSR 매출액의 몇 배 정도 인정받아야 되니라는 사실 이거는 보통 프리 IPO 즉 상장하기 전에 스타트업들 정도는 다 그렇게 보거든요. 매출액의 몇 배 받아도 되니 24배.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밸류에이션 맞아요.
근데 그럼 왜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지? 라는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들, 그 다음에 또 기술자들이 고민했을 때, 야, 이게 지금 지구인의 기술이 맞아? 외계인의 기술 아니야? 자, 예를 들면 스타링크. 모든 자동차 커넥티비티가 돼야 되는데, 야, 5G 통신 못 믿겠어. 그때 42,000개의 위성을 띄우겠대, 전 세계에. 지구에. 그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차를 팔아야 돼요. 그 아프리카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가나나 뭐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서는 우리 5G 안 깔려 있는데요. 하게 되면 못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 니네 상공에 우리 위성이 다 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감히 이 엄두도 못 내는데 그렇죠. 테슬라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성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버 유럽. 우버에 있는 유럽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막 그랬는데 뭐 거기는 유럽은 아시겠지만 13개 국가로 막 쪼개져 있잖아요. 통신도 다르고 국경선도 다르고 레귤레이션도 다르고. 근데 테슬라는 테슬라 네트워크를 유럽에 그냥 차를 25,000불짜리를 쫙 풀어가지고 국경선도 필요 없어요. 그냥 통신이 통합돼 있으니까. 맵도 통합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그냥 유럽에 앞으로 유럽의 테슬라 네트워크 구동합니다 하게 되면 기존 플레이어들 전부 다 압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오픈 AI. 테슬라 밑에 있는 회사지만 인공지능 제일 잘해요.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인공지능한테 아마 노예처럼 달릴지 몰라요. 그랬더니 걱정 마. 뉴럴링크를 통해서 사람도 번쩍하고 업데이트하면 인공지능에 맞설 정도로 똑똑하게 만들어줄게. 이게 뉴럴링크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병주고 약주고죠. 한쪽은 AI를 개발하고 있고 한쪽은 AI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의 업데이트를 가능케 하는 뉴럴링크를 만들고 있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스페이스X 우주선 띄워서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띄워요. 앞으로 여기서만 매년 33조의 돈을 벌 거래요. 이 인공위성에서만. 그러니까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업체를 분류하는 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하여튼 테슬라가 이번 뭐 코로나 터졌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향점을 높이는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주식시장의 어떤 큰 상승은 이런 미래를 이끄는 기술주들,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그다음 오프라인에서는 테슬라가 아주 상징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로보타이제이션이 앞으로 가속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미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테슬라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지수가 올라왔던 이유고요. 뭐 지금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게 2050년 지향점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 막 테슬라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자율주행 구현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많은 여유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끝이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설령 지금 전고점을 만약에 못 뚫는다 하더라도 아마 구성 요소들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테크주가 더 많이 가고 나머지 주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지수 자체가 플랫하게 간다 하더라도 아마 테크주들은 앞으로 더 많은 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갈 있습니다.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은 다 그 고민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시청자분은 다 아시겠지만 김 작가가 원래 작년에 좀 저점일 때 운이 좋게 정말 운이 좋게 부럽습니다. 테슬라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 850달러에 50%를 매도하고 700~800달러에 나머지 다 매도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센터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매도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는 뭐 이 자동차 그다음 미래 산업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지금 대장 역할을 할 것 같고 한데 그럼 지금 이미 많이 올랐는데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직 또 뭐 갈 길도 먼데. 근데 뭐 이번에 좀 조정을 좀 받았죠. 한 30%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생각에는 이 기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많이 차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닷컴 버블일 때 당시 뭐 야후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많은 뭐 라이코스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떤 녀석이 걸쭉하게 걸렸나요? 구글이었어. 구글. 결국은 승자가 나머지를 다 먹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 먹었죠. 블랙홀처럼.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드웨어가 지금까지 자동차는요. 저도 20년 동안 자동차를 봤지만 세계 1위 하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한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세계 1위다 그러면 마켓셔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폭스바겐 그룹인가요, 일단은? 회사는 어디가요? 네, 폭스바겐하고 도요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래요? 30%? 30%. 그 정도 돼야 1등일 것 같죠? 네. 근데 11%예요. 11%밖에 안 돼?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뭐 선호하는 데가 있고 또 동남아시아 쪽은 뭐 아시겠지만 한 90%가 일본 차잖아요. 지역별로 참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1년에 지금 한 1,000만 대 좀 넘으면 11%가 나와요. 왜냐면 가장 차를 많이 팔았을 때 원래 한 9,000만 대 정도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1,000만 대면 11%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가 앞으로는 연간 2,000만 대까지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럼 그러면 지금 세계 1위보다 2배거든요. 네. 저희가 봤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불가능한 숫자인데 그렇죠. 테슬라가 대량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했던 이런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게 가능케 한다면 이건 또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이던스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 거다. 배터리도 지금 킬로와트아워당 지금 뭐 120불 하는 네. 배터리를 53불까지 낮추겠다고 얘기했으니 네. 만약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실현된다면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어요. 실제 실현된다면. 실현된다면. 근데 이제 다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죠. 야, 과연 이렇게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어? 빨리 배터리 가격 반토막 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야, 로보택시가 그렇게 빨리 구현된다고? 아직도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현된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 전부 다 잡아먹고 나니까 시가총이 거기 가 있어요. 아마존이 그걸 다 구현하고 나니까 거기 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맞나? 저 사람이 약속했던 거를 실현해 가고 있는가? 근데 팬덤 이코노미라는 게 있죠. 뭐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야, 이 양반이 얘기했던 건 반드시 실현되라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마 끝까지 갖고 갈 거고요. 만약에 야, 저 친구 좀 약간 과정도에 있는데 야, 한 70%만 받아들이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잡아도 굳이 이제 매매를 안 하고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관리하는 게 맞아요, 주식시장은. 네네. 그러면 또 조정받았을 때 또 들어가고 네. 예를 들면 왜냐면 목표했던 저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고수들은요. 네. 비교 기준은 금리예요. 금리. 금리인데 야, 지금 금리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뭐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가라고?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예전에 금리가 10%대, 네. 뭐 7%대 다 비교 기준은 금리였습니다. 돈값이 그렇게 싸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금리 대비해서 얼마나 잘했는지가 핵심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번 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 시장이었어요. 지수가 2배가 올랐거든요. 단위 기간 내에. 그렇죠. 1년 내에. 이런 장은 앞으로 안 와요. 제가 보기에는. 1년 내에 지수가 2배 올라가는 거는 역사적으로 드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 내가 주식을 얼마나 잘하는 데가 아니라 네. 진짜 오래된 고수분들은 복리식으로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가 1%일 때 내가 3%다. 매우 훌륭한 투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야, 이게 더블 3배, 4배, 야, 또 한 번 4배 먹어야지. 이제 이거는 네. 지속될 수 없는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 정도 받는다. 그럼 조금 위험을 즐긴다면 어떤 거에 들어갈까? 레버리지를 좀 일으킨다? 보더라도 네. 지금 제가 보기엔 너무 요구 수익률 자체가 커져 있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거는 좀 다운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지향점이 높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전거 좀 트라이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요소 기술들이 너무 훌륭한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까지 업사이드 남아있다. 대신에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저보다 마음을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압축적 기간에 이렇게 올라온 거는요. 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테슬라가 주식시장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2억 달러였어요. 2.2억 달러요? 네, 지금 7,500억 달러까지 갔죠. 그러면 3,400배가 오른 겁니다.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배.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아마존은 3,700배 올랐어요. 1억 넣었으면 3,400억 됐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입니다. 테슬라가. 근데 이거 7천억 돼요.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수익률이 좋았던 회사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 더 먹을 수 있어요라는 어떤 간단한 대질문보다는 이 회사가 얼마나 훌륭했길래 지금 3,400배라는 수익률을 나한테 준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프리-IPO 기업일 때 또 10년 동안 적자가 나서 굉장히 고생했을 때 그때 팬덤 이코노미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페이팔 마피아들, 즉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실리콘밸리의 VC들 위주인데 네. 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 사장 출신이죠. 네, 맞아요. 페이팔을 매각하고 나서 캐피탈 게인을 상당히 많이 얻은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도 안 했는데 페이팔이 비싼 값에 팔리면서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걸 흥청망청 쓰지 않았어요. 야,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이 돈 쓰자. 그래서 엔젤 투자를 했어요. 그 회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페이팔 출신들이 지금 VC 계열에서는 마피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월스트리트도 좀 오래됐다. 월스트리트의 올드머니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페이팔 마피아를 비롯한 뉴머니. 누가 이겼을까요 이번에? 뭐 실리콘밸리 실리콘 압승입니다. 압승. 압승했나요? 압승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 야, 내가 10년 동안 버티고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우리 이제 팔레토 법칙이라고 아시죠? 네. 20-80 법칙. 근데 이게 아마 제로 투 뭐 1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게 10대 90 아니면 1대 99까지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VC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요. 네. 1억짜리를 100개 회사를 쫙 깔아놔요.
그리고 아까 같은 3,400배가 났다. 그러면 1%가 3,400배가 났죠. 나머지 다 먹여 살리겠네. 그렇죠. 그게 VC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기업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팡 같은 기업은 대부분 다 그런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끝까지 버텨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나머지 99개가 설령 적자가 나고 성장을 못하더라도 네. 이걸 충분히 채워놓고 나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게 시리즈 A, 시리즈 B, C 이후에 이제 IPO를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온 테슬라가 2.2억 달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7,500달러까지 갔다. 7,50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 테슬라의 힘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몇 배가 더 날지. 그 다음에 테슬라는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뭐, 보링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은 하이퍼루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픈AI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솔라시티. V2G라고 그러잖아요. Vehicle to Grid. 즉, 전력망하고 자동차하고 연동시키는 시스템. 여기서도 계속 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위성을 띄우는 스타링크 프로젝트. 1년에 33조 정도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유기적 작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기업들, 특히 이제 뭐 기가 베를린이라든지 이제 기가 상하이도 이제 정상화될 거고요. 뭐 많은 이제 공장들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연간 2천만 대 만든 사실 제가 보기엔 꿈의 숫자인데 그렇게 간다 그러면 또 이 주가는 정당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5조짜리 증자를 2번 한 거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조짜리 현대자동차가 5조짜리 증자를 2번 했다. 주주세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박살났을 것 같은데. 근데 축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테슬라는. 이게 자본시장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요. 야, 니네 성장하는데 이 10조라는 돈이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 가장 힘이 좋은 주주가 야, 나 반댈세. 니네 더 이상 돈 못 주겠어. 하게 되면 이거는 주가 폭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 10년 동안 적자가 났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가가 높아져도 회사가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해요. 근데 증자를 2번을 했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주가가 희석된다고 표현하죠. 다일루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일루션이 되는데 거의 900조까지 갔으니까 예를 들어 600조, 700조, 800조 올라갈 때 이제 이 5조 증자를 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600조짜리 5조 증자하면 티가 나나요? 그게 주가의 힘입니다. 시가총이 그렇게 커지면요 증자를 그 정도 했는데도 티가 잘 안 나요. 티 별로 안 나죠. 그러니까 만약 현대자동차가 지금 50조짜리 회사가 10조를 증자하면 20%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휘청하거나 이 10조라는 돈을 만약에 제1금융권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 받으면 부채비율이 확 올라가요. 근데 테슬라는 이번에 크린 컴퍼니가 됐어요. 거의 부채를 다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머니게임이 아니라 한 기업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게 이 자본시장이고요. 미국의 이 자본시장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런 기업들을 계속 성장시켜요. 그 이런 기업이 또 주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부를 또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테크노믹스라고 얘기하는 게 테크놀로지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전혀 저희가 생각하지 못된 기술이 세상에 태동되고 이 태동된 기술이 또 많은 것들을 또 하드웨어를 로보타이제이션, 즉 로봇화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휴대폰이 있었어요. 휴대폰 시대에는 누가 왕이었죠? 스마트폰 말고 휴대폰. 노키아, 노키아 그죠. 에릭슨, 모토로라. 근데 그 휴대폰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게 뭐 아무 데서나 통화가 되고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신기했죠. 근데 스마트폰이 됐잖아요. 2007년 6월이었을 겁니다, 아마. 아이폰이 나왔어요. 근데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를 못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사라졌어요. 노키아가. 맞습니다. 되게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왜냐면 그때 태그 5000도 그렇고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디자인도 좋았어요. 우리 LG의 뭐 초콜릿폰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블랙베리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랑 그 스마트가 붙었는데 적응 못했기 때문에 아웃된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LG전자가 북미 시장에서 1등을 했다. 월풀, 제너럴 일렉트릭, GE, 그 다음에 뭐 일렉트리룩스. 이런 내노라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는 그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백색 가전들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스마트 가전이라는 스마트가 붙자마자 얘들은 스마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웃됐어요. LG는 MC 사업을 날렸지만 스마트폰을 만든 실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도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에다가 스마트를 접목시키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스마트 가전이 되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존경했던 기업들이 쇠퇴하고 스마트 가전이 치고 올라와요. 자, 그러면 자동차도 볼까요? 100년 전통의 레거시가 있었어요.
다이밀러 벤츠, BMW 그 전공했던 기업들, 포드. 근데 이 기업들이 스마트카라는 스마트가 붙으니까 네.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IT 기업들이 막 스마트를 무기를 삼아서 스마트를 내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도 또 숙제예요. 한국은 스마트를 참 잘했어요. 네. 스마트폰도 뒤늦게 따라왔지만 결국은 세계 1등 먹었죠. 네. 삼성이. 네. 스마트 가전, 삼성이 일찍 1등 먹었죠. 잘하고 있죠. 그럼 스마트카에서 과연 한국이 잘 못할 거냐? 여기서 약간 국뽕이 작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그 현대가 삼성하고 같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부터 아마 제가 기고를 한 걸 보면 한국의 어벤져스가 매우 필요하다. 삼성과 현대. 삼성, LG, 뭐 그다음에 SK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은. 스마트 DNA가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스스로 만들고, 그렇죠. 배터리도 만들고, 클라우드 시스템도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막 지배를 받지만 한국은 쿠팡도 있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다 있죠, 한국은. 그러니까 그게 DNA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변했을 때 딱 받아, 우리도 해야 되는데 하면 엄청난 속도로 따라붙어서 결국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카 시대에도 저는 한국이 잘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기업 중에 현대가 포함되는 것도 아마 많은 기술의 친구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아, 여기 대한민국은 어깨동무하면 바로 되더라. 네. 라는 게 이번에 스마트카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